안녕하세요.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교과목 기계비평을 주관하고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달에는 에란겔 다크투어라는 가상현실 공연을 연출한 사람입니다. 네, 프로필은 뭐 대충 이렇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지금 제가 사실 고글을 쓰고 있어서 조금 당혹스러우실 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가상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저도 한번 이런 공간 속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죠? 그쵸? 예, 제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스터도 있고요. 저 널찍이 전한 메모판도 있고요. 이쪽에는 뭐 스타워즈 비슷한 그런 포스터도 있네요. 그리고 멀리 보니까 안개 낀 저 어떤 풍경도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지금 사실 제 방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네, 청소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 고글을 벗으면 오히려 더 초라한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녹화되는 화면으로는 사실 드러나질 않는데 제가 사실은 이 녹화 범위, 이 VR 안에서 녹화 범위를 좀 벗어나면은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이 고글에 제 방의 장면하고 그러니까 제 방의 화면하고 이 가상현실의 화면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실과 가상이 겹치는 어떤 그런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그냥 단순히 가상과 현실 어느 한 곳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지금 저에게 이런 가상현실 경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이렇게 빨려들게 되네요. 네. 그냥 나의 현실은 어떨까? 그걸 놓고 왔으니 내가 이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데 요즘 이제 VR 기계들은 걱정 마. 너의 현실과 이 가상을 지금 혼합해서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저의 그 현실에다가 두고 온 저의 불안함을 달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은 이제 이 VR 이런 고글을 쓰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 안에서 뭐 해변가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가 또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잠이 든다고 하네요. 저는 뭐 그걸 사실 이해는 가지 않았는데 엊그저께 저도 어떤 해변에 갔었어요. 예, 프라이빗 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그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데 한적하니 좋더라고요. 멀리서 갈매기 소리도 들려오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물론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어떤 위로를 주고 있다. 오히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매력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제론 러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상현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미 일찍이 85년에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팔 수 있는 회사까지도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그 자전적인 에세이인 그 가상현실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유년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네. 근데 내용이 보면 왕따를 당했다. 네, 왕따를 당했고 왕따를 당하는 순간 항상 내가 여기 있지 않다. 나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어떤 상상을 계속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그런 그 현실의 어떤 고통, 뭐 비루함, 뭐 추악함 이런 것들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상상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것은 그 동네에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뉴멕시코로 이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유랑하듯이 살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그냥 천문학자였던 거고 그 분에게 뭐 이런 렌즈 깎는 기술 같은 것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먼 곳에 있는 그 아무튼 아득히 먼 곳이죠.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있지 않는 거지만 보려고 노력하면 보아지는 것.
그 아득히 먼 것을 상상하고 뭔가 감지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보고 좀 감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선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로 가득 찼던 그런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발명품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윌리엄 깁슨이 1984년에 쓴 소설 뉴로맨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계의 고전이죠. 네. 오늘날에 이 작품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이버펑크물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해커입니다. 이 해커 이름이 이제 케이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묘사가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육체를 떠난 사이버 스페이스의 환희 속에서 살아가던 케이스에게 그것은 타락이었다. 인류 카우보이로서 단골 술집을 들락날락거리던 시절엔 그도 어느 정도 육체를 경멸하는 엘리트적인 태도를 견지했었다.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케이스는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케이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로 접근하는 그런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까지도 이제 막아버려 가지고 요 작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커의 방식으로 컴퓨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경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요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영구 출입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완전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낙담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에게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주는 그 환희가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에 대한 일종의 경멸감 같은 것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아니면 이 가상현실에 대한 일종의 상상력은 현실의 비루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 티모시 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 환각제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이제 심리학과 그 생물학 쪽에 조예가 깊고 그런 임상 심리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이제 환각제를 찬양하고 또 만드는 방법을 배포하고 뭐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티머시 리얼이가 90년대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컴퓨터는 1990년대에 새로운 LSD다, 새로운 환각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마 이 티머스 리얼리도 그런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제런 러니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설 속의 케이스처럼 이 비루한 현실을 뛰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로서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이제 티머스 리얼리가 생각했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현실이죠. 네. 나의 비루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제가 아바타로 변하게 되고 이 공간도 사실은 제가 또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는 뭐 우주적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심해의 어떤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공중으로 부양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제 뭔가 새로운 우리들의 뭔가 도피처가 되고 또 탈출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히 변용한 이 아바타 그리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이 가상 공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드디어 이 기술적으로 거의 접근에 들어간 셈이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확장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그리고 어디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만이 있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 여기에는 미묘한 불안이라든지 공포 그리고 어떤 뒤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버추얼 리얼리티는 아니지만 예, 그 재밌는 현상이어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사례인데요. 그 뉴욕타임즈 12월 1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12월 11일자 그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줌을 통해서 그 셀럽들의 서재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 분석 기사가 재밌는데 뭐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 뭐 미국의 유명인들인 것 같아요. 이런 유명인들의 이제 서재들을 그 줌으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몰래 살펴봤더니 이분이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요즘 줌 많이 미팅 하잖아요. 줌 미팅 하잖아요. 근데 줌 미팅 할 때 재밌는 것은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서재라든지 어찌됐건 다른 뭐 인테리어, 뭐 사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훔쳐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가상 배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놨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의 미팅인데도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 페레즈 같은 이런 배우의 서재를 봤더니 이게 마이크 타이슨 관련된 이런 저기 레퍼런스도 있고 알리어 관련된 레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이 권투에 관심이 많구나 아니면 뭔가 이 흑인 뭐 스포츠맨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현재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재미난 건 이제 아마존의 창립자였던 제프 베조스의 서재를 봤더니 달랑 2권만 있는데 흐릿하게 보여서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기자들이 이제 추적한 결과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리고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언제나 사놓고 읽지 않는 두꺼운 책이죠. 네. 뭐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약간 장식용 책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원격 현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 당신은 저 멀리 있어. 그리고 우리는 뭐 줌이든 뭐든 뭐 이런 VR 챗이든 뭐든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연결되고 만나는데 만나는 거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호 침투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이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 정보들을 서로 습득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원래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 사람의 내면까지도 나에게 와 닿는, 혹은 그런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계가 지금 열려버린 것이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극적으로 잘 만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퍼제스라고 해서 브랜든 크로넨버그, 그러니까 데비 크로넨버그라는 이제 유명한 그 감독이 있죠, 영화 감독이 있죠. 그분이 이제 아드님이 만든 퍼제스라는 작품인데 작년에 개봉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기를 끌진 않았어요. 네. 근데 요 작품의 이제 시놉시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포저스라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암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타인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체 안으로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일종의 숙주 삼아가지고 암살을 한 다음에 이제 버리고 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혹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주인공 암살자가 이제 누군가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암살 행위를 하고 도망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원래 자살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이 모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없애지 못하고 그 몸 안에 갇혀버리는 얘기입니다. 갇혀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더 그 숙주와 나 사이에 정신이 이렇게 교접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을 이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뭔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오염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예, 그냥 단순하게 어트랙션, 뭔가 이렇게 뭔가 경이로운 체험, 뭐 황홀한 체험으로서 가상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잃을 각오로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누구인지 다시 질문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공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열린 이 네트워크의 연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제 대답은 이건 단순한 연결은 아니다. 뭐 전화 연결하고 뭐 편지 교신하고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줌을 통한 연결이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이 상대와 연결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원격 현전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고 다른 나, 그런데 이제 상대와 연결돼 있는 나를 만드는 그런 감각을 선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이런 좀 기술적인 어떤 특성, 기술의 어떤 이런 신체적 새로운 특성을 이제 발터 베냐민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발터 베냐민이 이제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는 요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마술사는 올려놓은 자신의 손을 통하여 거리를 조금만 좁히고 자신의 권위를 통하여 거리를 매우 늘리기도 한다. 외과 의사는 거꾸로 처신한다. 그는 환자의 내부에 들어감으로써 환자와의 거리를 매우 좁히며 그의 손이 신중하게 환자의 기관 아래서 움직임으로써 거리를 약간 늘리기도 한다. 마술사와 외과 의사의 관계는 화가와 카메라맨의 관계와 같다. 화가는 작업할 때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거리를 지키지만 그에 반하여 카메라맨은 대상의 조직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화가의 세계는 어찌됐건 이 대상과의 이 관계가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네, 고정돼 있죠. 뭔가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그 거리 안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카메라맨은 뭐 줌인 할 수도 있고 줌아웃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기존의 이런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매우 기계적인 시선들, 뭐 공중에 매달려서 뭐 이 도시를 바라본다든가 매우 자세하게 어떤 사물의 그런 어떤 그 표면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탐미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일종의 대상에 대한 해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예를 들어 이제 화가 혹은 뭐 그림의 세계하고 다른 것이 그냥 단순히 사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 이 사물을 구석구석 관찰하고 그래서 분해해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 인간이 전혀 바라볼 수 없었던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분해하는 어떤 그런 시선을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매체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죠. 확장하지 않고 변형시켜버리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카메라를 든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이제 가상현실을 여러분에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빼도 되지만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외과 의사적 그 감각을 저도 계속 익히고 싶어서 사실은 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좀 다른 걸 느껴요. 지금 제가 사실은 뭐랄까 이게 지금 바로 제가 표현할 수는 없으나 뭔가 한 겹의 더 레이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지금 제가 여러 개의 방식으로 지금 뜯고 다시 분해해서 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아무튼 좀 모호한 얘기죠. 네. 아무튼 그 기존에 있는 제 감각을 그냥 단순히 증강시킨 수준이 아니라 뭔가 변형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최초의 VR 기기가 있어요. 아까 뭐 제런 러니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더 일찍이 이제 상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걸 실험했던 아이반 서들랜드라는 그 컴퓨터 공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8년에 이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VR 기계를 만드는데 지금 뭐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 비슷해 보이죠? 생긴 게. 근데 다만 이 시계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 천장에 저렇게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모바일이고 가볍죠. 근데 이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장명 센스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보기에는 이제 다모클레스의 검이 어떤 얘기냐면 디오니시우스라는 저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모클레스라는 그의 이제 뭐 간신 혹은 뭐 측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모클레스가 이 주군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 그 주군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합니까? 뭐 그 주군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데모클레스 너 그 말 잘했다. 일로 와봐봐. 여기 앉아봐봐. 그래서 앉혔더니 바로 자기 위에 이런 식의 그 뭐야 아주 위험천만한 저 칼날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 다모클레스에게 디오니소스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주의 기분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화는 어찌됐건 남의 자리에 가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의 자리에 가보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우화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초기에 최초의 이제 VR 기계 중에 하나인 이 다모클레스의 검은 바로 이 우화의 제목을 갖다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각적인 그 저기 흉내를 낸 장면 센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타자의 자리에 가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그 센스를 이 뭐야 기계 안에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Be Another Lab이라는 그 퍼포먼스 그룹이 만든 Machine to Be Another라는 저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뭐죠? 이 VR 기계를 사용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서로의 감각을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계를 통해서 교신하고 있죠. 그래서 저 장애인의 감각이 뭐냐면 지금 이제 다리가 이제 마비되신 것 같은데 저 비장애인이 이제 자신의 그 다리의 감각을 저쪽으로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자의 감각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타자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선의로 가득 찬 행위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되게 장려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냐? 기존에 있는 내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이 VR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느꼈는데 지금 이 화면은 이제 VR 다큐 중에 하나였던 뭐 360 뭐죠? 360 그 난민이라는 그런 이제 다큐였어요. 이 작품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해안가에 도착해서 이제 어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왔겠죠. 밀항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해안가에 도착해서 고투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360도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이 화면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360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래를 봤는데 바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이제 이런 이제 카메라맨까지도 이제 지워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지점에서 요 장면을 보고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 VR 기계를 통해서 뭐 이 난민들이 해안가에 내리는 장면만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분의 그리고 이분은 어찌됐건 나에게 바로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고분분투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 뭔가 이제 고난의 어떤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도 저에게 이제 뭔가 이제 많은 걸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이곳에 나와 함께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분,
이분과 내가 결합되어 있는 이 새로운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는 경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신체라는 것은 확장되기만 하지 않는다. 뭔가 변형된다라는 것. 우리는 아마 요즘 이제 메타버스든 뭐 가상현실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데 너무나도 환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공간은 무한히 뭐 뭔가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뭔가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유한성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나를 지우고 그리고 변형하는 그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희 이 환희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어떤 신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또 잠깐 쉬는 겸 제 방, 이 버추얼 클래스의 제 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넓네요. 네. 컴퓨터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네. 좀 다른 주제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 살바도르 달리의 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막 자기의 신작인 것처럼 이런 이제 새로운 게시물을 계속해서 남기는데,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어떤 사람이 팬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이렇게 게시하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 마치 이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죽지 않는 그런 유령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살바도르 달리뿐만 아니라 칸딘스키, 뭐 피카소,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이 페이스북에 페이지로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현업의 작가인 양 타임라인에 이렇게 막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이 과거의 인간들, 이 과거의 위대한 유산들과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사실 대결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이버펑크의 고전인 그 뉴로맨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그 해커인데 해커들의 그 영웅이 있어요. 이제 딕시 플랜 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킹 사고로 이제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분의 생전 그런 성격, 뭐 능력, 뭐 지식,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담은 롬을 탈취해가지고 이게 디지털 공간 안에 영원히 살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각종 작전에 이제 같이 투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딕스플래나이는 죽었지만 이 디지털 정보로서 이 공간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처럼 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이런 미션들을 다 이겨내고, 야, 근데 나로서는 더 이상 나를 자아 발전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 이 무의미한 삶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나를 삭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유한성을 벗어난 무한한 존재가 된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의미 없는 무한성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끔찍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 논의가 많은데, 이 메타버스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그리고 뭐 실제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공간 안으로 중첩되는 그런 효과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만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술관에 갔을 때 살버도르 달리가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구매 내역 아니면 어떤 취향 데이터를 미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악랄하게 이용당한다면
그런 살바도르 달리 굿즈를 사는데 뭐 마케팅 영업하는 그런 아바타로 이제 구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달리를 이 구글 글라스 뭐 같은 뭐 그런 이제 증강현실 글라스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첩시켜서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좀 더 진화된 그런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뭔가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약간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그런 감각일까요? 후자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가상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모험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이 현재로 모이고 그 현재의 인들과 끝없이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신경 연결 뇌공학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도 아까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 했던 살바도르 달리만 해도 저는 이미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인과 함께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미술평론가 이무근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20세기가 이제 새로운 것의 충격이라면, 그러니까 모더니즘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경쟁하고 첨단의 무엇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작가들이 이제 경쟁했던 시기죠. 작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회체제가 그랬죠. 근데 바로 21세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런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오래된 것이 오히려 다시 소환되는,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유령들, 뭐 좀비라고 표현해도 되는 그런 좀비들의 역습의 시간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시대는 이 좀비들의 역습을 함께 저희가 막 목도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란 개념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는 어찌됐건 망각되는 것, 그리고 뭔가 희미해져가고 닳고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어야지 현재와 대별될 수 있는데 과거가 너무 선명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감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그 엠넷의 프로젝트였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작품의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그 거북이라는 가수가 돌아가셨잖아요. 팬이 많았는데, 근데 그분의 생전 음성 데이터를 이제 AI가 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 음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공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그램까지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정말 존재하는 가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곡을 리바이벌한 게 아니라 그 목소리 데이터 그리고 이런 뭐 몸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둘 다 합성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현직에 뭐 활동하고 있는 가수처럼 완전히 새로운 곡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신해철도 살려보고 싶고 김광석도 살려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눈물도 좀 나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니죠. 이 이제 인격체죠, 디지털 인격체를 타락시키는 것도 굉장히 쉬울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누가 쇼핑몰 그냥 성우로 쓰는 거예요. 막 김광석의 목소리를.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뭔가 이렇게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막을 수 없고 이미 과거와 현재 무한한 경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적 공간이라고 하죠. 이제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아카이빙 되고 그것들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적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버무려져 버린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화되는 거죠.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와 현재가 그냥 어떤 순서도 없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는 뭐 비슷한 이제 뭐 개념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공간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그 이제 어떤 현실이 이제 진짜 현실인지 이런 게 이제 구분이 가지 않고 모든 게 중첩되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버무려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적 시간 안에서는 공간이 버무려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이 가상현실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들의 그 유한한 시간관념,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향하는 이런 시간관념, 그리고 어찌됐건 인간의 어떤 이동 능력 안에서만 확장되던 이런 공간의 감각들이 이제는 혼잡하게 이제 버무려지는 그런 특징을 보일 거라는 거죠. 네. 이 혼잡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연출했던 이 작품의 한 스샷입니다. 이게 이제 에란겔 다크투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게임에 그냥 그 룰을 그대로 다 사용했어요. 사용해서 100명의 이제 일반인들이 이 에란겔 섬이라고 해서 이 게임 속 공간인데, 이 안에 이제 다이빙을 해가지고, 원래 게임은 이제 총을 쏴가지고 한 명이 살아남게끔 만드는 그런 배틀 로얄 룰인데, 그 룰을 따르지 않고 이 안에서 강연도 이제 듣고, 그리고 뭔가 춤도 추고, 그리고 사진도 찍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5분 동안 이루어진 이 에란겔 섬에서의 투어 기간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은 총기를 허용했고 원래 룰 그대로 다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안에 이제 그런 이상한 이상한 트롤 짓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뭐랄까 강요된 평화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지? 이 배틀로얄 게임 안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게임이란 것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죽으면서도 되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험이다. 그게 아마 이제 가상적인 어떤 신체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번에 경험했던 것은 공연의 형식으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55분을 지나면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어떤 경험을 이제 겪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유한한 현실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체험이란 게 게임적인 그런 감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치지 않는 어떤 체력을 얻는다던가, 뭐 어찌됐건 뭐 말도 안 되는 점프력을 얻는다던가, 이런 어떤 가상적인 신체이면서도 동시에 이건 55분밖에 진행되지 않는 인생의 한 부분, 그러니까 진짜 한 부분과 같은 시간이야, 무거움이 같아 라는 그런 감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각이 믹스되는 재밌는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또 게임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그냥 공연은 아니고 또 게임적 공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체 감각이란 것은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감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매우 변형된 신체 감각이라는 것이죠. 뭐 좀 전까지 설명했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 뭔가 무한성의 신체와 유한성의 신체가 약간 적절히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체라는 거죠. 마구 뛸 수 있고 증강되어 있는 그 신체지만 동시에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신체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 논의가 많고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마치 이제 그 가상현실의 어떤 감각이 이제 현실 경제의 어떤 감각하고 만나서 뭔가 이게 그 현실 경제의 감각이 가상현실 안에서도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무한정의 어떤 그런 뭐랄까 모험의 공간으로서 이제 취급되는 감이 좀 있고요. 동시에 현실과 이제 가상이 이제 절반씩 그냥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이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간들이 뒤섞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가 이제 무작위로 섞인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 감각이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상현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자이든 타이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액티비티가 좀 약해지고 이런 가상적인 이런 이제 액티비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와중에 우리들이 새롭게 지금 맞이하는 이런 신체적 감각, 이 위에서 새로운 예술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냥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무엇, 뭐 현실의 무엇을 그냥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감수성 혹은 이런 감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이제 새로운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새로운 신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약간은 좀 힘들지만 이 곡을 계속 끼고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잠깐 제가 벗을게요.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오늘 제 얘기는 어떤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새로운 신체는 확장되지 않고 변형되고 있다. 그 변형되는 것은 때로는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괴물은 이제 과거인의 눈으로 본 거죠. 네. 언제나 과거인의 눈으로 보면 미래인은 괴물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한계 바깥의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괴물성을 이들이 받을 때 새로운 예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도 많은 탐구가 필요하지만 이 괴물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